유동규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준 돈이다. 뭐가?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했던 그 돈들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마련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정진상 실장에게 준 돈이다.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본인에게 늘 특공대라고 했다. 왜냐? 정진상, 김용이 할 수 없는 일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해왔기 때문에 특공대라고 줄곧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도 만나면 이재명 편으로 만들어주곤 했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선거 자금은 물론이고 최측근이 할 수 없는 일까지 도맡아 하는 특공대였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유동규 씨 관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성남시 업무 또는 경기도 업무에 일부 사용한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건 맞죠. 그러나 저희가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업무 현안을 상의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근데 그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시장님은? 우리는 몰랐죠, 당연히. 모르셨어요? 알면 못하겠어, 그러니까.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개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한우 같은 거 주문을 해요. 크게 막 바구니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재명이 거, 정진상이 김용 거 그건 기분이고 충성맨이었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그 정진상 실장에게 휴대전화 던져라 이런 얘기도 듣고 김용 부원장에게 쓰레기를 먹든지 해서 병원에 입원해라.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 피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들을 거듭 이들이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많은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들 간에 유동규,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희 세 사람은 따지고 보면은 그 역할들이 있었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근데 저는 봐서는 유동규 씨가 본인 스스로를 목성,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이라 이렇게 같은 역할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착각인 것 같아요. 역할은 있었겠지만 유동규 씨는 좀 이렇게 행동대장 같은 걸 했던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정진상, 김용 두 분이 아마 정치적으로 같이 동지 의식을 갖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동규 씨한테는 그 역할은 줬겠죠.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곡간열쇠를 줬잖아요. 말하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줬고 그 역할을 줬더니 대장동 일당하고 이렇게 손을 잡은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남시에 좋은 많은 이득을 가져와라라고 역할을 줬더니 대장동 도둑놈들이랑 손을 잡고 돈을 빼돌린 게 들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었던 사람에게 말하자면은 이재명 시장이든 지금 대표죠. 이재명 대표든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같은 한 식구였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배신한 건 유동규지 않겠냐. 결국에는 대장동하고 손을 잡아서 돈을 이렇게 빼돌렸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 피해를 준 건 유동규인데 저는 보기에는 유동규 씨가 결국엔 지금 진술들이 다 전해 듣고 그렇게 생각한다, 알고 있다지 확인한 건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이재명 시장과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유동규 씨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주변부였다. 지금 보면 인터뷰 자체도 보세요. 본인이 재판 중에 있는데 인터뷰를 자청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뷰 내용도 보면 본인이 했던 주장을 다시 재강조하는 수준 이외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 알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모든 돈을 마련했고 돈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받은 것 없고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할 때 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은 그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검찰에 불려가지 못하게끔 했느냐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방금
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성남시 이익을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첨단금융기법을 이용한 50+1주라는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통해서 성남시의 이익을 제한한 겁니다. 제한했고 나머지 막대한 수익이 김만배 일당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를 한 거죠. 그 설계에 충실한 게 유동규였고요. 그리고 유동규는 이미 밝혔고 남욱 변호사도 밝혔고 다 재판에서 진술이 했지 않습니까? 뭐냐? 돈 심부름을 했다. 그게 과연 어떻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라고 유동규한테 시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유동규가 설계를 담당했고 그 설계에 맞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유동규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유동규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실망감이었겠죠.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걸 밝혀지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지만 나머지 죄를 지은 분들은 그 죄에 맞게 각자 책임져라 하는 게 유동규의 진술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뭐 다 들은 얘기 뭐 이런 거다 자기 진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일을 하고 본인이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특공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뭐 정치적 설계 같은 걸 한 흔적은 현재 별로 없어요. 왜 그랬느냐? 중간에 정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모든 일, 특히 이런 뭐 대장동 관련한 모든 일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행동대장 또는 특공대인 유동규 전 본부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건 없지만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거예요.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의 지시가 곧 이재명 시장의 지시라고 믿고 행동을 한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받은 그 지시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014년 선거 자금 흐름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전 실장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생각하는 정진상의 위치와 김용 부원장의 위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태양이고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진상에 가장 가까운 수성 그리고 금성과 지구, 화성을 넘어서 아주 멀리 있는 몇 억 광년 떨어져 있겠죠. 목성에 유동규 본인과 김용 전 부원장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은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는 건 이 사람이 모를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아는 건 또 이 사람이 모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일관성이고 좀 구체적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동규 씨의 진술 자체가 어떤 신빙성에서 보면 사실 저걸 이제 창작을 한다는 소설같이 쓸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뭐 간혹 뭐 양형에 있어서 좀 유리한 거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거와는 별개거든요. 본인이 사실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유리할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하고 김명희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재정적 개발과 관련해서 그럼 정진상이 혼자 다 한 것이냐? 유동규나 남욱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제1대장동 개발을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를 했던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한 거냐 이거죠. 정진상이 다 알아서 한 거냐? 김용이 다 알아서 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진술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진술을 하지 뭘 하겠습니까? 또 그와 관련된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밖에 없다는 이 얘기 자체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진술이 검찰이 어디를 수사할 것인가를 포인트를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상당히 진도를 좀 나가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의 어떤 계좌 추적에 대해서 지금 3명인가를 체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남욱이나 유동규랄지 여러 가지의 진술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어디를 가야지 범죄 수익을 은닉했는지 경우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수사할 수 있는 단서를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향후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 수사가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민생 투어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 내가 사인해줬군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맛있겠네. 이재명을 지킬 게 아니라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민주당이 갈등이 심해 보입니까? 아니요. 수박부터 정리하십시오. 다르다고 다 구분해내는 뭐가 안 됐어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데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아닙니다.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죠. 왜 민생 행보에 나섰을까? 국민일보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충청간 이재명 현장 행보 재개, 우리 사회가 공포감에 젖어들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바로 민생 투어를 시작함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돌파구를 이것으로 찾겠다. 여론전으로 찾겠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민생 행보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워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는 것 아닌가, 압수수색 당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든 말하기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가 공포감에 젖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혹시 국가가 나를 때리진 않을까, 나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검찰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유인데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한다. 이런 워딩들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이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하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혹시 이 얘기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이 얘기했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얘기 잘못했다가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닐까?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자, 저런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최병욱 의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가 공포감에 젖어들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공포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지지자들한테 여러분이 행동으로 막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일보가 보도했듯이 바로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고 네. 또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본인이 저는 잘 알 거라고,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문제, 그 방법론을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네. 대표 진영에서. 그때 이제 사법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법적인 대응 외에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대응이에요. 그거는 바로 본인들의 지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막을 쳐주는 거예요. 지지자뿐만 아니고 당도. 근데 당은 지금 약간의 균열 조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직접 나서서 여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서서 자,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막아달라는 호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한 공포감의 이면이라고 보는 거죠. 뭐 저게 성공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민 비서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단순하게 봤는데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동안의 존재감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고, 또 사실은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도 좀 축소해서 안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당대표로서 사실은 뭐 예산 협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원내대표가 지금 전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서 또 정치인이자 당대표인 이재명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중과의 스킨십 또는 뭐 민생 투어 이런 부분은 원래 이제 대선 후보 시절 때도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잘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봤고요. 뭐 이것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뭐 국민들을 뭐 자신을 방패 삼아서 이렇게 동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거는 뭐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민생 투어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약간은 위축되었었던 본인의 존재감을 조금은 다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 시점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불체포 특권, 이게 변수로 떠올랐는데, 과거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 막상 본인에게 목을 조여온다면 특권인데,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 활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한 말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1대 들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하는 그런 이제 정치 풍토가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하지만 이제 소환 얘기가 나와서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근데 제가 봐서 소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진상 그 전 실장에 대한 공소장에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뭐 공동체에서 정치 동지 정도로 이제 또 어떤 단어들도 낮춰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자체가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1년 동안 69차례 공판에서 유동규 돈이었던 그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선 자금으로 와서 정진상, 김용을 데려갔는데, 결국에는 정진상 실장의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점, 공동 뭔가가 연관이 돼 있다, 관계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뭐 그런 상황에서 소환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 제가 볼 때 이제 소환은 시점만 남겨두고 있다고 봐요. 아마 12월 내에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긴 거예요. 특히 지금 오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범죄 은닉과 관련해서 3명 체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명을 체포한 다음에 조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한 1월까지는 소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불체포 특권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소환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응하느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다른 사건처럼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방대하거든요. 죄명도 많고. 그럼 이제 소환하는데 소환을 과연 불응한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다시 체포를 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환에 응했을 때, 그러면 소환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그럼 그때 과연 불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전에도 불체포 특권은 자기한테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생 투어 관련해서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 검찰의 수사가 자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랄지 민생 투어를 한다랄지 그 굉장히 심리적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인간의 심리상.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집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본인이 대표로서 어떤 민생 투어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체포와 관련해서 그리고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 있을 아마 체포 동의안이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 6천만 원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노웅래 의원이 조만간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처리를 하게 될 텐데 그걸 보고 나면 민주당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대응할지도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